베이징 공항에서 북한 교수 가족이 실종됐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추격 명령을 내렸고 북한 대사관이 공항을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건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의료 전용기에 북한 최고 엘리트 과학자가 9살 딸을 안고 탑승한 모습이었죠.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 교수 김성진. 당이 키운 최고 인재가 왜 적국 병원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평양 최고 병원도 포기한 희귀병. 걷지 못하게 되고 숨쉬지 못하게 되고 결국 2년 안에 죽는다는 시한부 선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치료 성공률 95%라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김정은의 분노와 딸의 생명 사이에서 한 아버지가 내린 선택. 감시를 뚫고 국경을 넘고 체제를 배신한 72시간. 이 이야기는 중국 의사리웨이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중국 장춘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예요. 연변 출신 조선족이라 한국어를 쓸 수 있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베이징 서우드 공항 VIP 라운지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오후 2시 37분.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 3대가 보여요. 북한 대사관 차량이 이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 옆 휠체어에는 9살 소녀가 앉아 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쁜 숨을 쉬고 있죠. 산소 포화도 92. 이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제 대학 동기인 김진우 교수가 손목시계를 봤어요. 서울대병원 소아신경과 의사입니다. 의료 전용기 이륙까지 7분입니다. 7분. 밖에서는 북한 요원들이 중국 공안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어요. 리 교수, 5분만 버텨요. 김진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출발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복도 끝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죠.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김성진, 멈춰라. 북한 요원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진우가 소녀를 안아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20kg도 안 되는 몸무게. 근육이 다 녹아내린 아이였죠.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올라타는 순간 북한 요원이 제 재킷을 잡았어요. 하지만 중국 공안이 그를 제지했죠.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100m 뒤로 북한 차량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하얀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꼬리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죠. 우리는 서둘러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 닫습니다. 승무원이 외쳤어요. 북한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죠. 기수가 들렸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날고 있었습니다. 김성진 교수가 창밖의 베이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겠지? 소녀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김 교수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너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 비행시간 2시간 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 의사인 제가 왜 북한 가족의 탈북을 돕게 됐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의료 전용기까지 보내며 이들을 구하려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사흘 전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4년 11월 15일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였습니다. 저는 국제신경퇴행성 질환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오전 세션이 끝나고 휴게실로 나왔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회의 끝나면 연변 들어갈게요. 조선족인 저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국제학회에서 통역 역할도 자주 했죠. 전화를 끊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조선족이신가요? 돌아보니 40대 후반 남성이었어요. 명찰을 봤습니다. 김성진,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북한에서 온 학자였죠. 네, 연변 출신입니다. 리웨이라고 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안도와 절박함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명찰에 신경과 전문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혹시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아십니까?
의사로서 즉각 반응했습니다. SMA 희귀 유전 질환이죠. 근육이 점점 죽어가는 병입니다. 당연히 알죠. 근육이 약해지는 병인데 요즘은 치료제가 나왔어요. 김 교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딸이 그 병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북한 고위 과학자가 왜 국제학회에서 조선족 의사를 찾았는지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김 교수가 주위를 둘러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당연했죠. 북한 사람이 외국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건 큰 위험이었으니까요. 오후 7시 호텔 로비 구석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김 교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평양 적십 자병원 진단서입니다. 받아서 읽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환자명 김유진, 9세 여아. 진단명 척수성 근위축증 제2형. 예상 생존기간 24개월 이내. MRI 사진도 있었어요. 척수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였죠. 이미 상당히 진행됐네요. 선생님,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북한에는 없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있죠. 하지만 교수님, 더 현실적인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입니다. 김 교수가 움찔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적국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희귀질환센터. 아시아에서 SMA 유전자 치료를 하는 몇 안 되는 곳이에요. 치료 성공률 95% 이상입니다. 김 교수가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제 대학 동기가 거기서 일해요. 소아신경과 교수죠.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제 친구에게 연락해 볼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김진우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진우야,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 SMA 2형, 9세 여아. 북한에서 온 환자야. 도울 수 있을까? 12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형, 당연히 도울 수 있지. 환자 데이터 보내줘. 우리 정부의 탈북민 의료 지원 프로그램 있어. 생명 앞에서 정치는 의미 없어. 그 메시지를 김 교수에게 보여줬을 때 그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교수님,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닐 거예요. 한국으로 간다는 건 돌아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 교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에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평양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요. 제가 탈북하면 연좌제로 수용소에 갈 겁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따님은 6달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압니다. 김 교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아내와 상의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결정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즉시 김진우와 화상회의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 우리 정부가 이미 준비했어. 의료 전용기. 베이징에서 인천까지 직항. 중국 정부도 인도주의적 사안이라 묵인하기로 했대. 그게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었지. 통일부에서 중국 측과 몇 달 전부터 조율했어.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 아니거든. 치료비는요? 김진우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전액 무상이야. 유전자 치료제 포함해서. 그게 얼마인데? 2억 원.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요. 김진우와의 두 번째 화상통화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형, 사흘 후에 실행해야 해. 환자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호흡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 김 교수 가족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사흘 후 학술대회가 끝나면 베이징 관광을 신청하세요. 호텔에서 나온 뒤 우리 차량으로 공항 VIP 라운지로 직행합니다. 만약 감시받고 있다면요? 그래서 우회해야 해요. 일단 베이징 중위병원으로 가는 척합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간다고요. 김 교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양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연좌제는 3대까지 처벌하는 제도였거든요. 댁에 계신 분들은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 교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유진이냐 부모님이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김진우가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한국 의료진 2명과 함께였죠. 형, 내일 정오에 의료 전용기가 베이징 공항에 대기해. 이륙 시간은 오후 3시. 그 전에 환자를 태워야 해. 북한 대사관이 눈치챌 텐데. 당연히 쫓아올 거야. 그래서 중국 공안이 15분만 막아주기로 했어. 15분 안에 이륙해야 해. 빠듯하네. 방법이 없어. 그날 밤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평생 준비될 수 없을 겁니다. 후회하십니까? 김 교수가 유진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휠체어에 앉은 9살 소녀였습니다. 저 아이가 웃는 걸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11월 1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전 당일이었죠. 오전 10시, 김 교수 가족이 호텔을 나왔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는 척하면서 제가 준비한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님, 베이징 중위병원으로요. 조선족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죠.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유진이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호흡이 약해진 상태라 연기가 필요 없었죠. 미행자도 병원 안까지 들어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30분 후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1층이라 가능했죠. 병원 뒷문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연결해준 조선족 기사였어요. 10분 후 김 교수 부부도 같은 방법으로 탈출했습니다. 유진이는 간호사 옷을 입은 한국 요원이 안고 나왔어요. 출발! 공항까지 35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지만 추격차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 베이징 공항 VIP 라운지에 도착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유진이 상태도 안정적이었고 의료 전용기도 대기 중이었죠. 그런데 오후 2시 30분, 김진우가 창밖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형, 저거. 검은 승용차 세대가 라운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번호판이었죠. 들켰어.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리 교수, 5분만 버텨요. 김진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출발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유진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고 우리는 뒷문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김성진, 멈춰라 하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김진우가 유진이를 안아들고 뛰었죠. 버스 문이 열렸고 우리는 올라탔습니다. 북한 요원이 제 재킷을 잡았지만 중국 공안이 제지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활주로로 향하는 그 이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하얀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의료 전용기였어요. 우리는 계단을 올랐고 문이 닫혔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지만 비행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수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죠. 72시간의 작전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고도에 들어섰습니다. 인천까지 2시간 반이 남았어요. 김진우가 유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91에서 90으로요. 제가 위험한 거냐고 물었어요. 김진우는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자력 호흡이 힘들어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내 기압도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가 산소 마스크를 교체했습니다. 더 높은 농도의 산소가 필요했어요. 그러고는 솔직히 말하겠다며 이 아이가 한 달만 늦었어도 살릴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 교수가 유진이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는 기내를 둘러봤습니다. 일반 여객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이동식 응급실이었죠.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수액 펌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비행기가 뭐냐고 물었어요.
김진우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의료 전용기라고 했습니다. 총 2대가 있으며 해외 긴급 후송이나 재난 의료 지원에 쓴다고 했죠. 연간 운영 횟수를 물었습니다. 100회 이상이라고 했어요. 재외국민 긴급 후송, 해외 재난 지원, 그리고 탈북민 긴급 이송까지요. 김진우가 유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고요. 2010년부터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죠. 중국에서 20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중국 정부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규모나 빈도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가 창문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바다 아래가 38선이겠다고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고 말했어요. 유진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교수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이냐고요? 저도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친구를 보면 알 것 같다고요. 오후 5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일반 게이트가 아니라 화물터미널 쪽 특수구역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구급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유진이를 들것에 옮기며 말했어요. 서울대병원까지 40분이며 바로 출발한다고요. 입국 심사는 특별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은 정장의 공무원이 서류를 건네며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임시 거주 중이라고 했죠.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냐고요. 공무원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자로 등록됐으며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한다고 했죠. 김 교수가 그 카드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김 교수 부부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오후 6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지만 병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의료진 1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곧바로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MRI, CT, 혈액검사, 유전자 분석이 진행됐습니다. 1시간 후 김진우가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김 교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김진우가 말했습니다. SMA 2형 확진이지만 예상보다 더 진행됐다고요. 호흡 근육 기능이 60%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김 교수가 물었어요. 김진우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만 늦었어도 인공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거라고 덧붙였죠. 김 교수 부부가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김진우는 다행히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유전자 치료제를 투여하겠다고 했죠. 김 교수가 비용을 물었습니다. 김진우는 이미 말했듯이 정부 지원이라고 했어요. 교수님은 딸이 건강해지는 것만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유진이 팔에 정맥주사 라인이 연결됐어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준비됐습니다. 졸겐스마. 단 한 번의 주사로 평생 효과가 지속되는 유전자 치료제였죠. 결함이 있는 SMN1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약이었습니다. 1회 투여 비용은 2억 원이었어요. 김진우가 천천히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유진이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김 교수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분 후 주입이 완료됐습니다. 김진우가 말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라고요. 김 교수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그가 유리창 너머 잠든 딸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당이 키운 과학자로 살았다고요. 조국과 수령을 위해 연구했지만 딸이 죽어갈 때 조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적국이라던 나라가 자기 딸을 살렸다고 했어요. 2억 원짜리 약을 공짜로 줬고 비행기까지 보내서 데려갔다고 말했죠. 그가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조국이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를 투여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김진우가 유진이를 검진했어요. 근력 테스트, 호흡 기능 측정, 혈액 검사가 반복됐죠. 저도 가능한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일주일 더 체류 허가를 받았거든요. 열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진우가 유진이 병실에서 나오더니 웃고 있었어요. 형 와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김 교수 부부가 양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김진우가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어제 했던 거 아빠한테 보여줄래?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2주 전만 해도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이던 아이였습니다. 김 교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입을 막고 울고 있었죠. 제 눈에도 뭔가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김진우가 설명했어요. 유전자 치료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고요. SMN 단백질이 생성되면서 근육세포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라고 덧붙였죠. 그날부터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사흘 후 유진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일주일 후엔 스스로 물컵을 들고 마셨죠. 열흘 후엔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진우가 최종 검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력이 정상의 70%까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호흡 기능도 90% 이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완치된 거냐고요? 김진우는 아직 완치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보면서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정상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교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 보지 못했던 북한 엘리트 과학자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원날 정부에서 준비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25평 규모였어요. 김 교수 부부에게는 처음 보는 한국식 아파트였죠.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TV와 에어컨도 있었죠.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초기 정착금 지원, 생활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김 교수도 적응 교육을 받은 후 직장을 알선해준다고 했죠.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냐고요? 공무원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제도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중국에도 탈북자가 있지만 이런 체계적인 지원은 없었거든요. 탈북민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녁에 김 교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진이가 스스로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연결해 준 것뿐이라고 했어요. 진짜 기적을 만든 건 한국의 의료진과 시스템이라고 말했죠. 다음 날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김 교수 가족이 배웅을 나왔어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9살 소녀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던 아이였습니다. 김진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또 오라고 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한 달 전 북한 가족을 데려왔던 그 하늘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 20년을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고 한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준 일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인천에서 베이징까지 2시간. 저는 장춘으로 돌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평범한 날들이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한 달이 떠나지 않았어요. 김진우와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유진이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근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했죠. 석 달째 되던 날 사진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보행 보조기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5달째엔 영상이 왔어요. 유진이가 보조기 없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서너 걸음밖에 안 됐지만 기적이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아이였거든요. 6달째 되던 2025년 5월, 김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 신경과학회에 참석하냐고 물었어요. 참석하려고 한다고 답했죠.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서울에 먼저 들르라고요. 유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회 일정을 조정해서 서울에 이틀 먼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5월 중순,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어요. 6달 만이었죠. 김진우가 마중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강서구 아파트로 향했어요. 김진우가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요. 유진이도 그렇고 김 교수도 그렇다고 했죠.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직접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왔다고요. 6달 전만 해도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뛰고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안으로 데려갔어요. 거실에는 김 교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어요. 6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 교수가 근황을 말해줬어요.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물리학 경력을 인정받아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했죠. 김 교수 아내도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근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유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학교 생활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제가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처음엔 어려웠다고 답했어요. 언어도 조금 달랐고 문화도 낯설었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고 정착 도우미도 배정받아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사 후 유진이가 제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미술 시간에 그렸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비행기 꼬리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죠. 제목은 나를 살린 비행기였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이가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답니다.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요. 저는 유진이를 봤어요. 9살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진우와 함께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희귀질환센터를 둘러봤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죠. 김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곳에서 SMA 환자 12명을 치료했다고 했어요. 그중 7명이 북한 이탈 주민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7명이나 됐다고요. 김진우는 탈북 과정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희귀질환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정부 지원으로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죠. 연구실에서 다른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유전자 치료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더 효과적이고 더 저렴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목표를 말해줬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국경이나 정치와 상관없이 생명을 구하는 게 의학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김 교수와 단둘이 한강변을 걸었어요. 5월의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6달 전 자신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고요. 조국도 부모님도 지위도 모두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어요. 새로운 조국을 얻었고 딸의 생명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죠. 김 교수가 한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행복하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라고 덧붙였죠.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김 교수 가족과 작별했어요. 유진이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비행기에서 읽어달라고 했죠.
비행기 안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린아이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도 커서 저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죠.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요. 2025년 11월,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학회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기로 했거든요. 희귀질환 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중국 장춘의과대학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교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었어요. 김진우가 초청장을 보내줬고 서울대병원이 받아줬습니다. 11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진우가 마중 나왔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요. 병원에 도착하니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도 통통해졌죠. 무엇보다 혼자 걷고 뛰고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최종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근력이 정상의 95%까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호흡 기능도 완전히 정상이라고 했죠. 이제는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치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6달밖에 못 산다던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녁에 김 교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이 1년 전보다 더 가정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벽에는 유진이 상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 그림 대회에서 받은 거라고 했죠. 김 교수가 근황을 전해줬어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물리학 연구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했죠. 얼마 전에는 논문도 한 편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 아내도 도서관 일이 즐겁다고 했어요. 한국 문학을 많이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한국 작가들의 책이 재미있다고 말했죠. 유진이는 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바이올린도 다시 시작했다고 덧붙였죠.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 소식을 들었다고요. 국정원을 통해서였답니다. 연좌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다행히 수용소로 가진 않았다고 했어요. 김 교수가 최고 엘리트 과학자였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무겁다고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죠. 딸을 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 3개월간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유전자 치료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도 경험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돌봤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줬고 심리적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사를 배치했죠. 특히 탈북민 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 차이를 고려해서 천천히 설명했고 문화적 차이도 존중했어요.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줬죠. 어느 날 김진우와 함께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통계를 봤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약 200명이었습니다. 그중 희귀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이 30명이었어요. 그 30명 모두 정부 지원으로 치료받았다고 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항암제, 장기 이식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죠.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책이라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도 탈북자가 있지만 이런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은 없었거든요. 12월 말 연수가 끝나갈 무렵 유진이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10살이 된 거였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켤 때 유진이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빌더니 촛불을 껐어요. 무슨 소원 빌었냐고 물었더니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김 교수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북한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하시길 빌었다고요. 10살 아이가 할 생각이 아니었죠. 하지만 유진이는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김 교수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보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뭘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운 걸 중국에서 적용하고 싶다고요. 특히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면 자기가 평양에 병원을 세우고 싶다고요. 그때 제가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그날이 오면 반드시 돕겠다고요. 1월 초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김진우와 김 교수 가족이 배웅을 나왔어요. 유진이가 제게 또 편지를 건넸습니다. 비행기에서 읽어달라고 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기적을 봤어요. 의학의 기적이자 인간의 기적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진이 글씨가 1년 전보다 훨씬 반듯해져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께 저는 이제 건강해졌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많아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정말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아픈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선생님도 꼭 도와주세요. 유진이가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꿈을 이룰 때까지 저도 계속 일하겠다고요.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서 말이죠. 2025년 11월입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베이징 국제희귀질환 포럼 연단에 서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의료 전문가들이 제 발표를 듣고 있어요. 제목은 국경을 넘는 의료 협력의 성공 사례입니다. 화면에 유진이 사진이 떠올랐어요. 1년 전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 그리고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1년 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북한 최고 병원도 포기한 희귀질환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죠.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 덕분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정치보다 우선한 결정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철학은 결정의 문제라고요.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김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학예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영상이었어요. 1년 전 평양에서 배우다 중단했던 악기였죠. 이제는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유진이가 무대에서 말했다고 해요. 자기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친구들을 돕고 싶다고 했답니다. 특히 북한에서 오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죠. 김진우가 덧붙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 덕분에 한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들을 구할 거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년 전 김 교수를 처음 만났던 그 도시였죠.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꿨는지 돌이켜봤습니다. 유진이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김 교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장춘의과대학의 희귀질환센터를 만들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했습니다. 아직 유전자 치료제를 직접 개발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었죠. 지난 6개월간 15명의 희귀질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중 3명은 한국으로 보내서 유전자 치료를 받게 했어요. 김진우가 연결해줬죠. 3명 모두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경을 넘는 의료였어요.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생명을 중심에 둔 협력이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한국 의료기관과 MOU를 맺기 위해서예요. 중국 동북부 지역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김진우가 말했어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의학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걸요. 유진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를 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예요. 한국은 탈북민에게 단순히 거처만 제공하지 않았어요. 의료, 교육, 직업까지 전체 삶을 지원했습니다.
2억 원짜리 치료제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의료 전용기를 보냈으며 가족 전체의 정착을 도왔죠. 이게 가능했던 건 철학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중국 의사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중국도 아시아 전체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길 희망합니다. 핸드폰에 새 메시지가 왔어요. 김 교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 다음 달 서울 오시죠? 유진이가 선생님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 준비한대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가겠다고요. 유진이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죠. 창밖의 베이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단순히 의사였어요. 환자를 진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수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국경을 넘는 의사가 됐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치적 장벽을 넘고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어요. 베이징 학회장 휴게실에서 낯선 북한 교수가 다가왔을 때 말이죠. 만약 그때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유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김 교수 가족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저도 여전히 평범한 의사로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응답을 기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의학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이고 철학이며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그걸 목격했고 배웠으며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하늘을 날던 그 의료 전용기를 기억합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하얀 비행기요. 그 비행기는 단순히 한 가족을 옮긴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의사가 되어 또 다른 생명들을 구할 겁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과학자로 일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중국에서 국경을 넘는 의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생명을 정치보다 우선한 나라. 시스템으로 인간애를 실천하는 나라. 국경 너머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게 제가 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기에 아시아의 미래가, 의학의 미래가 밝다고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